스탠바이 해주시고요. 네. 이거 보이시죠? 지금 시작하나요,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하나, 손가락? 하나, 예, 이거 보고 얼굴 나오시면 하면 됩니다. 네. 자, 갑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맹세에 닥치고 외신 읽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맹세이 기자님이요 러시아로 그 석탄 관련 기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장 가셨고 다음 주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민관식 기자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와 함께 헤지펀드 뛰어넘기입니다. 헤지펀드. 저도 트럼프 트윗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는데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뭐 잘 못했나 봐요. 이해를 못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를 네네. 잘 이해를 못하고 투자를 하니까 네.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들도 많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 외교 정책을 잘 이해하면 어려운 시기에도 굉장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보니까는 뭐 이게 수익률인가요? 수익률? 네, 일단 화면에 자세히 보죠. 우리나라 이야. 개인들도 헤지펀드에 2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이해해서 좋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봐주시죠. 자, 오늘의 타이틀 트럼프와 함께 헤지펀드 뛰어넘기. 우리나라 국민들도 20조 원이나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조 원 네. 엄청난데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헤지펀드 수익률 상위 펀드들도 많은데 야, 알펜루트 80%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네. 야, 연초 수익률 80%. 5월달까지 기준이니까 그래도 뭐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야. 근데 설정액들이 뭐 300억, 뭐 200억인데 사실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은 뭐 1조, 5조, 뭐 이렇게 10조 이렇게 투자하니까 이거 뭐 거의 그 사모펀드 수준인데 거기에 비하면 그냥 뭐 별거 그렇죠. 없는데 어쨌든 수익률은 대단하네요, 이거. 네, 자 우리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만 잘 이해해도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첫 해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처음에 너무 많은 나라들과 이 관세 분쟁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래서 제가 17대 1로 싸워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고 17대 1. 네, 그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은 너무 잘 나가서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이제 8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1조 네. 달러를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돈을 맞아요. 잘 벌고 있는데 저도 자, 들었어요. 이 상대국인 중국은 외환보 요구 3조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1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 채권으로 한 1조 갖고 있죠. 1조 2천억. 네. 그다음에 1대1로 하다가 돈 다 벌어가지고 네. 파키스탄 이런 애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다 망했죠. 그 그래서 사실은 베드론이죠, 뭐 그 네. 불량 채권. 불량 채권. 그래서 실제는 1조밖에 안 되는데 무역 규모에 비해서 너무 달러가 적어가지고 지금 중국은 외환이 부족해서 외환 위기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IMF에서 구제금융 안 준대요. 그렇죠. 1대1로 참여한 꼴통 국가들한테는 돈 안 준다라고 이거 안 지금. 준다고 했어요. 네. 미국이 봉이냐고 안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트럼프 펀치의 스트롱맨들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다 한 방씩 맞고 떨어져서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지금 글로벌 무역 분쟁도 있고 브렉시트, 그다음에 신흥국 부채 위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나라들이 잘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한데, 자 이 부분들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쉬운데 우리나라도 참 여기서 잘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정확한 모습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못 나가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뭉쳐야 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골로 가는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못난이 사형제 죽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들만 모아놨냐, 세계 예. 불량 국가들. 네, 지금 터키 지금 아작나고 있습니다. 터키 예. 아작나고 있고. 에르도안 아주 네. 나라를 잘 말아드시고 계시죠. 그렇죠. 이란 이제 제재 시작한다고 하고 있는데 벌써 로하니 힘들어서 고생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 지금 계속 제재 들어가고 아니 있고요. 여기 이분은 푸틴은 달관했어요. 보니까는 제주를 2주 단위로 당하니까는 이제 제재도 무덤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는 달관을 하셨어요. 러시아. 저분은 뭐 재산도 꽁쳐둔 게 많아가지고 뭐 퇴임해도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달관했어요. 푸틴은. 네. 그래서 지금 터키는 난민 300만 명 있는데 지금 유럽 금융권들이 자금 회수해 갈까봐 자금 회수 요청 들어오면 난민 300만 명 풀어버린다라고 협박해가지고 유럽 은행들이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뭐 인간으로 참 대단하다. 300만 명이 몰려가면 뭐 유럽 깽판 나겠나요, 완전히. 그럼요. 아작나는 야.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카스피해 협약으로 외교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요거는 앞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글로벌 뉴스들을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뒤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나라들이 카스피해를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아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이제 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 영해와 자원 개발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이제 이 사이에는 이제 공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이 사태를 보시면 굉장히 외교력이 약화됐다는 사실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뉴스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공유지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유지라기보다는 이제 인근 국가들이 나눠 갖는 땅이 된 거죠. 아, 나눠 갖는 네, 땅? 그래서 자원들도 나눠서 갖고. 아, 그러면 러시아는 여기 있으니까 러시아 가까운 그렇죠. 데는 러시아는 지들 거. 자기 거 조금만 가져가는 거죠. 카자흐 애들이 한 요만큼 먹을 거고 네.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 먹는구나. 그렇죠. 요거는 러시아의 외교력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탱크하고 장갑차 밀어넣어가지고 박살내버리면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나 봐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제 트럼프가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네. 자, 근데 이 부대에 찾아가서 서명한 걸 보여주는데 이 부대가 이게 굉장히 10사단, 10산악사단이라고 이거 유명한데요. 네, 굉장히 네, 유명한 산악사단. 부대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 이태리의 그 산악지대에서 싸웠던 네. 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뭐 소말리아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했고, 자, 결국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렇게 투입되죠. 투입돼서 네, 아작을 투입돼. 낼 수도 있다는 상징적인 경고의 3만 의미도. 타는 부대고 여기가 그 원조잖아요. 그 저 다리에 보면 이렇게 부착돼가지고 등에 무거운 짐을 갖다 가볍게 하는 특수 장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산악부대에서 그걸 씁니다. 왜냐하면 산악부대에서 보급 물자가 원활치 않으니까는 처음부터 등짐을 많이 져야 되니까는 오. 그걸 위해서 여기서 이 특수 장비 쓰는 부대인 거예요. 여기가. 많이 부대를- 밀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네, 빵빵한 부대. 자, 핵심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국 림팩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제압하겠다. 그다음에 미국이 와 있는 공자학원 폐쇄하겠다. 대만을 적극 지원한다. 크림반도 승인하지 않겠다. 러시아가 먹은 거.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핵심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건 물음표. 네. 요거는 뭔가 밀실 합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요거는 좀 여러 가지 조커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밀실 합의라서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 가만두지 않겠다. 남중국해에서 군사 기지와 섬들 중단할 때까지 자, 참가를 금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중국이 빠지고 25개 국가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25대 1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을 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거 두 번째. 혼자만 해도 이기는데 뭐 25대 1이면 뭐 사실상 뭐 그렇죠. 답 없는 거죠, 뭐. 지금 또 환율로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 진짜 많이 연락이 떨어지고 떨어졌네. 있죠. 6.8 경상 안 내 아주 그냥. 이야. 자, 그러니까 터키의 리라화, 아르헨티나 페소, 위안화 가치들이 진짜 굉장히 휴지값으로 막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 그다음에 루피와 헤알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 이게 5월달, 이건 8월달 뉴스네요. 터키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아르헨티나. 남아공 랜드화가 신흥주자로 여기 올라왔습니다, 얘네. 네, 이거 뭔가요, 백 기자님? 얘네들이 요새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벌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백인들 땅을 멋대로 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 받는 중이에요. 네. 이상한 짓 하면 벌 받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여러 나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터키 뭐 원자재 가격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펀드들이 지금 1개월 사이에 10%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교를 모르고 돈을 함부로 움직이면 이렇게 손해를 본다라는 걸. 펀드 매니저들 다 맞아야겠네 이거.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 다 트럼프 외교 정책 매좀 맞아야겠네 네, 이거. 성적표가 완전 꽝인데요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미래에셋 동유럽 업종 11%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네. 신한 BNP요. 여기도 파리바도 여기도 좀 마이너스 9.17. 야. 1년에 마이너스 1개월에 마이너스 10%씩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 사람들 펀드 매니저 맞나요? 내가 찍어서 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네, 좀 불러다가 약간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탈리아도 지금 이탈리아 성수대기 무너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39명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두 달 동안 거의 100조 원 가까운 금액들이 지금 떨어져. 이 이유가 뭐냐면 포퓰리스트 예산안 때문에 나라 국고 재정이 바닥날 것 같아서 자금을 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포퓰리스트 정책을 많이 피면
이렇게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태리에선 지도자들이 뭘 문제 삼냐면 그 예산을 갖다니까 이태리가 무역 적자나는 걸 재정 흑자로 메꾸라고 해가지고 그 재정을 갖다가 줄이다 보니까 다리에 대한 안전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ECB를 갖다 탓을 하더라고요. 미국 유럽 중앙은행 탓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뭐 EU 쪽에서는 이태리 책임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근데 확실한 건 돈이 없으면 이거 SOC 관리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태리도 채권 수익률이 좀 좋은 나라였어요. 국채보다 조금 더 줘가지고 자 유럽 펀드들이 좀 돈을 넣었었는데 지금 파퓰리스트 정책으로 돈이 급속하게 다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은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 엄청난 부채 비율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고 국영 기업들도 지금 250. 예, 250 거의 약 300%에 가까운 이게 GDP 대 2017년 거 아니에요? 280 넘어가서 300 다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올해는 있는데 올해 말 300% 되면 가까이. 300 찍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300 찍습니다. 빛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300 찍습니다. 네, 지금 폭탄이 터지냐 안 터지느냐. 자, 영화 300이 아닙니다 이게. GDP의 300% 3배. 네. 자,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란 화폐 이렇게 막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나라 이란에다가 도움 주려고 가서 저기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 유전 회사 또 지분을 샀죠. 토탈 사건, 예, 네, 토탈 중국에서 다 사죠. 중국 참 머리를 참 특이하게 그래서 쓰는 가스를 나라였어요. 갖다가 이제 싸게 들어오긴 하는데 뭐 결제할 때는 그 중간에 자기네들 뭐라 해야 되나 금융기관을 쓰지 않고 배도 이란 거를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잔머리를 쓰긴 잔머리를 하는데. 참 많이 쓰는데 네. 피할 수 있을지 예. 관심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차이나 딜들을 이제 자 미국에서 이제 봉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굉장히 IPO 시장에서 큰 이제 대어였었는데 지금 이 상장이 2020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얘네들 지금 돈만 받아놓은 게 15조 정도 투자 받아놨는데 IPO가 늦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자학원 이거 다 간첩 스파이 활동하는데 썼다 그래서 이제 공자학원도 폐쇄되고 있고요. 학원이 아니라 교육첩보기관인데 여기 되게 웃긴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중국에서 미국 음악대학을 샀어요. 근데 그거 산 회사가 뭐냐 하면 어떤 회사인데 뭐 베이징 카이온 교육기술이라는 뭐 회사였는데 우리 다리 만들 때 철골 구조 만드는 회사가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미국의 음대를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다리 만드는데 철골 구조 만드는 회사가 음대를 인수해서 얘네들이 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의구심을 가졌다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런 회사가 만약에 무슨 제철 회사나 이런 걸 인수했다고 하면 뭐 관련성이라도 있는데 아니 음대하고 철판 구조하고 뭐 관련성 있나요? 그냥 예술인들을 다 이제 간첩으로 만들려는 아주 뜻깊은 전략이었나 보죠. 혹시 무슨 그 음파로 철판을 갖다가 뭐 파괴시키는 뭐 그런 공법을 연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음모론. 뭐 특이한 사람들이니까 참 그 뜻을 말도 안 되는 짓을 참 아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 전 국민연금 이사장 하셨던 분이 지금 천진이라는 도시가 사실 2001년부터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지금 그 제일 잘 나가는 도시의 빌딩 공실률이 70%라고 합니다. 오, 이거 뭐 거의 뭐 유령 도시인데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거의 저기 내몽고 사막에 있는 호텔하고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령 도시에 지금 70%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밤에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겠네 이거 뭐. 그렇죠. 자,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상한 좀 정책을 펴놔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근본 처방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 성장을 시켜서 과실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성장을 억제시키고 과실만 나눈다. 자, 다음 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86년도에 우리나라 수능 학력고사 수석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데 노동소득 분배율만 증가시킨다고 하면 이거 사실은 계급 투쟁해서 가진 자 거를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100년 전에 폐기된 이론을 지금 실천하는 거라고. 이게 파이를 할 수-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파이를 그냥 있는 파이를 쪼개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경제는 원래 파이를 키워가면서 나눠야지 그게 과실을 골고루 나눠지고 좋은 건데 이거는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거는. 거의 뭐 베네수엘라를 만들고자 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깊은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 국민 강제로 또 다이어트하게 생겼네. 야. 자, 뭐 최근에 고용 악화, MB 정부 탓인가 묻자 장하성이 MB 정부 탓이라고 했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10년 전에 정부에다가 고용 문제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우리나라 청와대 정책수석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자, 더 아니 웃긴 건 이런 식으로 책임질 것 같으면 못하러 이 자리에 올라가 내려오지. 글쎄 말이에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네. 응? 야, 이 골 때리는 사람들이네. 더 재밌는 거는 자 이분이 만든 최저임금 인상한 정책 때문에 이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절반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116명의 경비원 아저씨들이 일하고 계셨는데 지금 64명으로 줄여서 거의 45%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아주 뛰어난 정책 수석이죠. 아파트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칭찬을 받고 있을지 비난을 받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양반들이 참 좋은 게 경제학 원론 책을 쓸 때 이제 요걸 인용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노동의 수요 공급에서 나라에서 어거지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부작용이 뭐냐면은 고용이 감소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실으면 되죠. 교과서에 이제 실릴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정책 수석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주민 그 동대표를 청와대에 보내서 이분 대신에 일하도록 하는 게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동대표가 낫다. 네. 동대표만 자, 그래서 지금 전 옳다.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막 미 국채를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팔아봐야 뭐 미국의 경제가 큰 충격이 없을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008년 올해 1월달 기사인데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미 국채 비중이 지금 가장 낮은 상황인데. 오, 많이 내려왔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봄에 러시아도 조금 팔았어요. 근데 러시아는 뭐 돈이 별로 없어서 뭐 양은 별로 많지 않아서 뭐 미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90억 달러에서 지금 14억 달러 남았으니까 약 한 이건 1거래량도 안 되겠는데 그렇죠. 이건 의미가 없는데요, 사실. 한국 돈으로 한 90조 원 정도 이렇게 뭐 팔았는데 시장에 반응 없었고요. 반응 없어 이런 거. 너무 액수가 그냥 흉내를 낸 거죠.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약간 땡깡 부린 셈 치고 팔았는데 뭐 시장에 뭐 아무런 의미가 충격이 없었습니다. 바닷물에다가 저 밖에서 양동이로 뭐 물 한 바가지 그게 부은다고 해서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자, 중국이 미국 채권을 던질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저희 저희 뉴스에 이정환 기자님께서 번역해 주신 기사인데 야. 자,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1조 달러 던지더라도 미국 법정에서 자, 매각 금지하는 거 멈춰라, 정지해라, 심사할 동안 멈춰라고 얘기하면 그냥 몇 년 동안 심사 기간 동안 미국 국채 거래는 동결된 겁니다. 중국은 채권 던져놓고 돈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이제 되는 그 시점이 거죠. 가장 좋은 게 그 환투 기세를 떠는 그때 공격을 하면은 제대로 걸리는 거죠. 맞습니다. 위안화 공매도 그 뒤에 잠시 뒤에 또 저희가 한번 또 요걸 해야 돼요. 요거를 던져가지고 못하게 딱 붙잡아 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3조에서 바로 2조로 줄어들고 1조는 또 날려먹은 거고 1조밖에 없으니까 그때 공격하면 딱 맞죠. 그때 이제 왜냐하면 위안화 공매도 들어가서 적정 외환 보유액을 한 2조 8천억 달러 선으로 보더라고요. 1조 달러면은 거의 뭐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죠. 자, 지금 갖고 있는 금액들이 자, 한 1조. 자, 중국도 1조 1천억, 일본도 1조 600억. 둘이 비슷한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정도. 네. 자, 근데 예전에도 조금씩 팔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좀 돈이 좀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경제 성장률과 GDP 대비 수출 비중 변화를 잠깐 보시면 GDP 대비 수출이 증가할 때 경제가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때 국채를 조금 팔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큰 시장의 충격은 없었다. 네. 러시아 뭐 팔고 유로 위안화 결제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이거 마이너 리그들끼리 하는 거니까 시장에 큰 영향은 별로 없고요.
올 봄에도 사실은 무역 보복하면서 미국에서 뒤에서는 이제 국채 좀 사면서 미국하고 어떻게 좀 잘 좀 화해를 해보려고 중국이 약간 노력을 했는데 이제 미국한테 지금 거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자, 앞에서 벌어진 다양한 국제적 금융 위기의 상황들을 한 번에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무역 전쟁 효과를 보시면 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 수출 많이 하는 EU나 일본, 중국들하고 이제 상품을 공급하고 달러를 이제 받아가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무역 거래인데 이제 네. 자, 무역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함으로써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이 나라들이 갖고 갈 수 있는 달러량이 감소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면 달러가 희귀해지니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네, 나타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신흥국 통화 위기로도 나타날 수가 EM의 있습니다. 위기, 경제 위기로.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미 국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혹시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국채를 매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국채를 매도해도 달러와 같은 비슷한 효과가 발생되는데 뭐냐면 이제 무역으로 원래는 이제 무역으로 번 돈을 달러를 내고서 이제 국채를 사서 그 이자를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중국이 채권을 던진다 그러면 이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맞아요. 네, 채권 금리가 인상되고 이러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그럼 소비자들이 소비를 감소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시 수출이 줄어들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달러 강세, 신흥국 경제 위기. 그래서 여러 나라 이 국제 경제 시스템이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대응 조치를 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사실은 별로 없는 구조로 되어 이 있다. 판 자체를 미국이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항상 유리하게끔 미국한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든 미국은 윈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든 학자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천재들이에요. 한 80년, 70년, 80년 뒤에 이를 다 예상해서 예상을 만들어놓은 하고선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제갈공명은 딱 죽어서 몇 년 얼마 안 됐을 때 사마 중단을 한번 물리쳤는데 미국의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50년, 1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100년이 가까운 세월인데도 미국 경제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현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FRB도 약간 비판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헤지 펀드에 돈을 넣으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 굉장히 유심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7가지 중에 핵심이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천천히 올리는 거.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금리 인상되면 아무래도 강달러가 되고 미국 기업들한테 좋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 백인들 좀 경제적으로 약자 계층에 속하는 백인들을 옹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FRB 금리 인상까지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아침, 어젯밤 연준 의장이 금리 그래도 올릴 거라고 좀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네.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째려보네요. 파워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헤지펀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위기에 빠진 헤지펀드, 이제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잘 나가니까 FOMC에서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이제 거의 100% 그쵸, 예상이었죠. 확실했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고 지금 2.8%, 9% 정도 하던 채권 금리가 3%가 넘어갈 거라는 이제 예상이 돼서 헤지펀드들이 국채 가격이 이제 내려갈 거다. 그래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엄청나게 잡았었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수준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근데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말고 천천히 해라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금리 인상이 할지 말지 애매한 상태가 됐었어요. 그럼 국채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갈지도 몰라서 이 틈을 타서 이제 또 다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까봐 그러다 보니까 매도에는 헤지 펀드가 빨리빨리 청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팔아놓은 거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급하게 사니까 어떻게 해? 채권 가격들이 올라가고 맞아요, 올라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지금 2.89% 정도 되는 게 2.6%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헤지 펀드들이
자, 이렇게 채권 투자로 위기에 빠지게 된 맥락입니다. 그 시청자들 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채권 가격하고 금리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는 오르는 반대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왜 금리 인상을 비난하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돼서 그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주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되면 자기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이 사람들, 뭐 예를 들어 그 오하이오나 아니면 그 다른 그 인접해 있는 인디아나주나 이런 데서 이렇게 농산물 생산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안 좋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상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 사람들은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자기한테 안 좋으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근데 파월 의장은 이전부터 계속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를 정상화 시켜놔야 나중에 경제 위기 왔을 때 다시 금리를 낮추면서 경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칠까봐 이 사람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는 거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제 나온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유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FRB에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블랙홀이죠, 블랙홀. 그쵸. 그냥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나라에 있던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FRB에서 옛날에 금융위기 때 돈을 막 풀었는데 그러한 유동성을 지금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양적 완화 예. 했던 건 이제 원위치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유 자산을 팔고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다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는 거죠. 지금 흡수하는 금액들이 꽤 커요. 빌리언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4억 빌리면 뭐 이게 얼마? 4조인데 이게 0을 하나 더 붙인 거니까 4,300이니까 4조 3천억. 그렇죠. 4조 달러. 네, 4조 3조 4조. 3조 9천억, 3조 8천억. 뭐 엄청난 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평균적으로 한 4조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1조 달러 던져봐야 뭐 4조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아저씨들이 금방 흡수하면 되는데, 거기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또 사고 그러면 뭐 그 시장에서 그냥 쭉 빨아 당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중 통화량 쭉 계속 이제 통화량도 증가율도 조금씩 줄여가고 네. 있고요. 당연히 이걸 통화를 흡수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네. 자, 글로벌 결국 매크로. 뭐냐면 이제 미국 국가의 인플레이션, 이게 가장 핵심 변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FRB가 금리를 어떻게 할지가 참 중요한데, 지금 FRB 의장을 트럼프가 어떻게 요리할지가 이제 세계 자산시장의 근데 큰 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FRB에서 제시했던 게 목표 물가가 제가 알기로는 3%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3%에 다 도달했어요. 거의 도달하고 있죠. 네. 약속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농산물하고 다른 가격 변동이 심한 거 제한 물가로 봤을 때도 이미 3% 도달했고, 그거 포함시키면 이미 3% 넘어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약속대로 하면은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올리는 게 이미 그 목표 물가는 달성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시작되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자본이 유출되니까 신흥국 주식 뭐 펀드 자금들이 금액들이 지금 쭉 감소하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달러 강세가 시작되니까 이거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강세가 시작되니까 북미 주식형 펀드나 이런 쪽으로 돈이 쭉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EM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네요, 돈이. 그렇죠. 남미에 투자하셨던 분들, 저기 뭐 브라질 채권 연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뭐 환차손 채권 뭐 가격 하락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반토막 났죠, 반토막 완전히. 박살 났어요, 거기. 혹시 터키에 투자하셨던 사람들은 거의 10분의 1 깡통으로 지금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터키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터키. 네, 터키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긴 희망이 없어요. 터키는. 자, 그래서 또 달러, 아까 이제 채권 받고 이제 강달러에 베팅한 채권 헤지 펀드들도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도 이제 금리 인상되면 미국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다 돌아오니까 강세가 예상돼서 맞아요. 달러에다가 엄청난 매수 포지션을 걸어놨어요. 돈 좀 벌겠다고. 그렇죠. 강달러 하면 미국 제조업체들의 안 좋으니까 트럼프가 수출이 안 된다고. 막 비판하고, 파월한테 야 금리 인상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이 갑자기 펜션 청산해서 빨리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정리를 해야죠, 빨리. 급하게 매도하고 이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데, 자, 이게
그 달러 선물 차트거든요. 1시간 차트인데 최근에 보시면 엄청나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야, 이거 97까지 갔던 건데 많이 빠졌네요. 네, 이거 야. 어젯밤에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빠졌네. 네. 요.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쫙 오르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가려고 여기까지 배팅을 여기가 이제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배팅을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강달러 안 돼 하다 보니까 두두두둑 빠지고 있는데 여기 그래도 십자봉이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긴 하거든요. 95 근처에서. 네, 워낙 여기 뭐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가 살짝 이제 한번 지지를 받아야 될 위치인데 한번 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달러가 떨어지니까 유가는 어젯밤에 엄청나게 또 오르고 오, 야, 이 양봉이 아주 크게 하나 네. 올라왔네요. 네, 오. 장대 양봉이 올라왔으면 잠깐만, 그러면 요 하락, 요 밴드를 갖다 요 뚫은 건데, 요거 한 70 쪽은 가겠네요. 그러니까 배럴당 그쵸? 70은 볼 것 같은데, 뭐 이 분위기 정도 보니까. 하면 거의 전고점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데 배럴당 70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또 이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물가가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또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음 편에서 한번 시간 되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 속에서 지금 유명한 미국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뭐 그린라이트 뭐 헤지펀드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업체인데 올해만 15% 손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헤지펀드의 왕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도 지금 많이 손실을 봐가지고 예전에 뭐 120달러 운영하다가 지금 55억 달러 운영하고 있는데 아, 이거 그래도 5조예요. 5조 6조. 그래도 많이, 근데 액수로 보면 많이 그죠, 쭈그러들긴 쭈그러들었어요. 반타작한 거죠. 네. 생긴 것도 잘생기고 얼마 전에 유행한 우리 드라마 수츠에 나오는 그 미국 그 변호사처럼 굉장히 잘생기고 그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잘 이해 못하고 함부로 돈 움직이다가 이렇게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 뭐 가방끈도 되게 좋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지금 손실들 많이 보고 있어요. IQ가 딸리나 보네. 이분도 150이 아닌가벼. 글쎄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알아봤는데 FRB의 금리까지 영향을 하고 뭐 국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자, 얼마 전에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차가 큰 이슈가 돼서 경제신문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뭐냐 하면 이제 10년짜리 이제 국채 금리랑 2년짜리 국채 금리의 차이가 별로 거의 없어졌다는 네, 거예요. 많이 줄어들네. 네, 0.3 뭐 이렇게 BP라고 하는데 BP는 여기 0.01% 포인트라고 이게 보통. 네, 근데 이게- 0.01% 이렇게 너무 작은다는 얘기는 불편하니까 뭘 이렇게 BP로 바꿔서 환산해서 표현하죠. 그렇죠. 약 30bp 즉 0.03%까지 아마 차이가 좁혀졌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영어로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고점이라는 거예요. 네. 곧 불황이 찾아온다는 거죠. 네. 이제 경기 그래서- 쇠퇴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금리 차가 거의 이제 0 이하로 갔을 때 2000 역전까지 됐을 때 경기가 쭉 가다가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고점이었고 2006년, 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날 때도 네. 자, 금리차가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오니까 이때 바로 뒤에서 주식시장의 위기가 고점에서 급전직하했고요. 떨어졌죠. 자, 이 상태로 가서 지금 이제 30, 40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 요렇게 해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되면은 얘도 꺾이겠죠. 떨어진다는 이 시점이 얘기죠. 그렇죠. 네. FRB에서 1년에 서너 차례 옮기면 지금 2.0에서 1년에 4번 옮기면 3%, 내년에 4번 또 옮기면 4%까지 가면 네, 거의 벌써 4% 갈 그쵸.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말과 아니면 내후년 봄쯤 되면 자, 거의 이제 금융시장은 고점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좋은 시절 다 가는 거죠. 메뚜기도 한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올해 10년. 내년 초까지 가가지고 저 주워 먹으실 분들은 빨리빨리 챙기십시오. 그렇죠. 사실 금융위기 나와서 10년 동안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네. 벌 사람들은 다 벌었는데 이제 이거 한 번 맞아야 돼요. 원래 이게 오르락 내락하면서 그렇죠. 매는 한 번씩 맞게 내는 거거든요. 맞을 매는 빨리 맞는 게 좋아요. 이거. 막차 타지 마시고 지금 네. 돈 번 사람들은 쭉 내리고 있는 분위기니까 막차 타지 마시라고 이렇게 트럼프 외교 정책도 설명해드리고 이런 것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어들 때 지수 S&P가 뭐 고점이었다. 여기가 줄어들 때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 여기가 S&P 고점이었던 시기더라고. 다 여기 0 관련해가지고 네. 근처에서 다 0 발생을 근처에서 하죠. 금리 네. 이제 S&P가 고점이 왔다. 잘 네.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고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여기쯤에 오면은 꺾일지 모른다는 네, 거죠. 그렇죠. 거의 이제 근처 왔어요. 0 근처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네,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네, 같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ISM.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번씩 올리면 2%에서 4번 올리면 3%, 또 1년 지나서 4번 올리면 4%인데 맞아. 4% 정도 되면 2년 단기 국채는 4.5%가 되고 뭐 4.5% 되면 금리 차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장단기 금리 차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단기 국채, 장기 10년 채권과 2년 채권 여러분 같으면 10년 기다려서 3% 받겠습니까? 2년 기다려서 2.5% 받겠습니까? 아, 이거 2년짜리 사죠. 이거 10년에서 3년 이거 바보예요. 이걸 사는 게 낫지. 맞습니다. 특히 이제 FRP가 금리를 옮기면 단기 2년물짜리 금리가 더 빨리 영향을 받아서 이게 더 빨리 오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 금리. 특히 이게 이제 또 지금 이제 재무부가 지금 트럼프 재정정책 하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세를 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필수예요. 그렇지. 채권을 또 엄청나게 한 1조 달러 정도 이제 또 발행하면 채권 시장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니까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영향을 받겠죠. 자, 국채 금리가 뭐 3%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금리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죠. 안 그렇죠. 하면 안 외국자금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집 사신 분들 변동금리로 사신 분들은 힘들어지죠. 이자가 풀려면 이제.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잘해가지고 참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면 집 사실 분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매로 아파트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기다렸다 그때 사세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얼마 전에 잔인하긴 얘기했던, 한데. 네, 얼마 전에 그 변호사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하면 뭐라나 남이 못해야지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참 잔인하다 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남이 못할 때 잘하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30bp까지 이제 좁혀졌다는 건데,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경제에 재밌는 기사가 났었어요. 이게 좁혀졌다는 얘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졌다는 얘기는 위기가 고가로 오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막 신문에 떠들대니까 갑자기 일본 애들이 야, 통화 긴축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딱 하니까 일본 시장에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채권 팔고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은 포지션을 좀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본에서는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미국 채권을 파니까 자, 채권 금리가 더 올랐어요. 장기 국채가.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 논쟁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사라졌죠. 그래서 일본이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또 시장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야,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 다시 천천히 검토해 볼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본 은행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국제 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봤어요. 자, 여기 국채, 10년 국채 가격인데 이때 요 발언이 나올 때 지금 여기서 쫙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가격이 이제 10년 국채 선물이에요. 국채 선물 차트인데 7월 23일이네요. 네네. 요때 쫙 빠지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요때 2.8에서 이때 2.8이었고 단기 금리가 2. 얼마였는데 굉장히 줄었을 텐데 요때 그냥 급속하게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네. 야. 네, 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여러분들은 이 힘을 잘 파악하시는 게 힘 좋네. 장어의 힘이네. 그냥 쫙 올리는데 한 방에 그냥. 야. 자,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본도 이때 채권 수익률이 쫙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 지금 샤오미가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샤오미가 본토인과 공매도 세력이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국제금융자본이 샤오미를 털어먹으려고 한번 작업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전체 거래의 한 28%에서 45%, 즉 3분의 1에서 40, 절반 가까이가 공매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홍콩에서 공매도 치려고 샤오미 주식 구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이때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뭐 우리나라 공매도 치는 종목들 특성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주긴 한데 실적이 별 볼 일 없고 그렇죠. 기술 수준도 낮고 그렇죠.
그런 애들. 네, 샤오미가 바로 그런 종목에 해당합니다. 네, 약하잖아요. 경쟁력의 원천이 백기기 기술이고 저임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딱 후려치기 좋은 종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강신장 등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공매도 치는 애들. 좀 약간 위험한 세력들이죠. 네, 정신 나가는 강심장. 네. 그래서 샤오미는 지금 흑자도 아니어서 지금 이제 때리면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들은 약하죠. 네. 자, 국제금융시장이 중국을 공략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졌네. 쭉쭉 빠지고 있어요. 쭉쭉. 야, 홍콩 달러 2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6까지 빠지고 있네요. 화딱지 나겠다. 두 달 사이, 거의 한 달. 한 달 사이. 어유, 한달 야, 사이에 심각하네. 예. 이거 한 심각해요. 30% 빠졌네요. 네. 심각해.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자, 여기서 뭐냐면, 중국의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래 중국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 경제가 마비될 상황이니까 이제 금리를 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0금리가 4.9%까지 가다가 지금 상하이 은행 간 금리가 2.8%로 떨어졌대요. 근데 미국 금리 2%니까 조금 올리면 2.25 정도 되면 얼마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런던 리보 금리하고 상하이 금리랑 별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금융 세력들이 중국에서 돈을 융통하던가 해가지고 위안화를 사서 다시 이 위안화를 공매도 매도를 치면 나중에 위안 환율이 지금 7위안 넘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네. 한번 뚝이 확 무너지면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죠. 아, 그거 그래서 6.8에서 항상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부과했을 때 그거 갖다가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그 위안화를 갖다 평가 절하를 시키는데 저는 뭐 그냥 무진장 할 줄 알았더니만은 6.8 정도니까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걔네들이.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 자본 탈출해가지고 그 중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니까 그거는 싫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감소를 각오하고 환율시장에 개입하는데 외환보유고 1조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 각오하고 금리를 인상한다. 그리고 경기 망가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둘 다 이게 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 시진핑 내려와야죠. 이정 3번이면 그냥 시진핑 내려와야 돼요. 거의. 1조 달러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붙어볼 만한데요. 1조 달러면. 네. 이거 공매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나중에 이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가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전기 자동차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공개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거를 발표해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생겼었죠. 트위터에다 얘기했었는데 요거 이제 어디냐면 중국계 자본이나 아니면 사우디 국부부 펌스에 대해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얘기만 했었지 돈 들어온 게 없었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하도 공매도 치니까는 그죠. 공매도 친 애들 연맥이려고 네. 이렇게 전체 했다고. 발행 주식의 20%가 지금 공매도 세력인데 예를 들면 너무 그때 공매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MBN이라고 그 수면제 먹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 공매도 해가지고 그때 손실 본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지금. 아, 앨런 머스크한테. 네. 얘 그 악의적으로 거짓 공시했다고. 네네. 이게 보면 6월 달에는 애들이 그때 손실이 공매도 세력들이 1조 원 정도 손실을 받고 지금 최근엔 또 올라왔나 봐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다시 1조 정도 수익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랑 관련해서 테슬라가 중국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트럼프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요거 백 기자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거는 트로이목마예요. 요게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그 트위터를 보면은 그 할리 데이비슨이 그 트럼프의 정책에 반해서 유럽에서 관세 때린다고 해서 그 생산 공장을 갖다가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반발했고 나중에는 어떤 식의 얘기까지 했냐면 자기가 그 할리 데이비슨 구매자들 그 타고 다니는 동호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매 운동을. 니들이 그딴 짓 하면 가만 아니겠다고. 그런데 여기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중국 쪽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시비를 안 걸어요. 희한하죠? 네. 한쪽은 나가는데 시비를 하는데 한쪽은 시비를 안 걸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틀 전에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상원의원 한 명이 출마를 해가지고 그 사람 지지 연설을 해주고 하는 데서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서 그 광산이 있는데 어떤 광산이냐면 그 석탄을 캐는 광산인데 거기 석탄 광부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전에 민주당 정권에서는 고 그린 해가지고 그 친환경 정책 한다고 석탄을 못 쓰겠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일자리 다 잃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그런 거 환경 규제 다 없애버리고 석탄 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졸지에 그냥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주가 그 미국 전체 50개 중에서 그 성장 속도가 40%라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소득 성장률을 보였어요. 완전히 주가 완전히 그냥 잘 살게 된 거죠. 웨스트 하루아침에. 버지니아 유명한 팝송에 나오는 도시인데요. 그렇게 네. 발전하고 있나요 요새? 네. 오, 몰랐네요. 그 등장할 때도 저 택미홈인가요? 그 노래. 그렇죠. 그거 노래 나오면서 트럼프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화석연료 팍팍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중국 애들한테 미국이 페이크예요. 전기차로 갈 것 타면서 전기차 이쪽으로 주는 거고 미국은 실제로 화석연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엄한 데다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전기차를 쓰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써서 수요가 늘어나야 전기차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전기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주유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중국 혼자만 하게 되면 처음에 효과가 파일을 키울 때 혼자 열심히 채찍질해서 혼자 열심히 달려서 파일을 키우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군요. 네. 어쨌든 중국 애들이 여기다가 돈을 꼬라박게끔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자원 낭비를 하게끔. 쉽게 말해서 그냥 개처럼 부려먹겠다는 거죠. 시장을 키울 때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되면은 이제 그때 올라타는 거죠. 브레튼 우드 체제의 후회 남네요. 정말 네. 생각하는 날로 먹는 거는 최고예요. 생각하던 수준들이 네. 정말 날로 먹는 거.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런 식으로 빼는 겁니다. 모르게. 진짜 외교와 금융은 진짜 대단한 미국 사람들한테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헤지펀드 뛰어넘기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처음으로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서 아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나하나 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좀 생활 속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제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방송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미국 경제가 저런 식으로 돌아가고 달러가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을 미국이 4%대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2%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에다 돈을 맡겨놓을까요? 투자해 놓은 거 돈 다 빠져나가요. 그걸 방지하려면 그 이주열 하는 총재가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주택, 아파트 사신 분들 중에 자기 돈 많이 안 넣고 은행에서 많이 빌리고 고정금리가 아니라 게다가 변동금리로 빌리신 분들은 그 이자 갚으려면 허리 휩니다. 그리고 요새처럼 경기 나쁜 분들은 직장 다니다 잘리신 분들은 그 돈 낼 수가 없으니 결국은 아파트 공매해야 되겠죠. 그럼 내년쯤 되면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때 되면 싼 물건 쏟아져 나오면 그때 사십시오. 네. 돈 법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년 국채와 2년 국채 차이, 금리 스프레드가 한 내년이나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 되면 곧 금융이 가장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불황이 코앞에 와 있다. 그래서 핌코의 회장님이 오늘 새벽인가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3년 안에 불황이 올 수 있다. 네. 올 것이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금융시장은 실물보다 6개월에서 1년 앞서가니까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반, 2년 후에 금융시장이 정점에 치면 딱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럼 세계적인 금융회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측을 하시는 거나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자, 좋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경기 사이클을 보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책을 보다 보면 느끼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그 경기 쇠퇴기가 오고 불황기가 오더라도 그 사이클이 짧습니다. 짧아져 가지고 1년에서 보통 1년 6개월 정도면 불황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투자도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점은 그냥 쉬면 됩니다. 편안하게 쉬고
회복기가 돼서 이제 반등하는 무렵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투자를 한번 해볼까 고려를 해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번 위기를 또 중국에서 수많은 부실 자산들 나오면 뭐 미국이나 여러 금융 자본들이 이제 부실 자산 인수해서 또 열심히 할 때 우리가 미국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런데 가서 또 파이에다가 같이 또 숟가락 얹어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타나면 더 좋겠죠. 네, 그거 나눠 먹게 해야죠. 이제 키워놨으니까 이제 중국 한번 벗겨 먹일 때 됐잖아요. 타이밍이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방송 마무리할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